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인연이 많았던 날들이었어요. 어려선 가정 형편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 가세가 기울어져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시고 가족보다도 남을 위한 삶을 택하셨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나머지 학창 시절엔 방황도 했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처럼 미련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지내온 날들이었고, 그 다짐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미웠었고, 제일 안쓰러웠던 건 엄마였답니다. 전 원망만이 가득했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장하다. 그래도 네가 기본머리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거야. 아빠도 많이 미안해 하실 거야. 혼자 힘으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남을 위하면 뭐해요? 진작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괜한 얘기 하지 마요. 그래도 아빠 미워하면 안 돼. 아빠는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남을 위해서 그러기가 쉬운 줄 아니? 엄마가 이해했으니 괜찮아. 엄마만 이해해요, 그럼. 전 진짜 이해 못하겠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급식비 체납됐다고 늘 교무실 불려간 그 마음을 알아요? 난 자식 낳으면 절대 그렇게는 안 살게 할 거야. 자식을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예요? 저 갈게요. 그만 우세요. 서울 가던 날 엄마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전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보다도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원망했답니다. 그리고 막상 서울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마음이 선한 아버지였기에 사실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나간 회사 인턴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 남들을 위해 사시는 삶을 택한 아버지였기에 그와 반대되고 본인 가족에게 애틋한 남편에게 끌리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저 남자라면 평생 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했거든요. 그래, 아버님 뭐 하셔? 아니, 어머님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 얘네 할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 유지셨고, 나도 이 동네에 부녀회장을 맡고 있어. 혹시 아가씨네 집은 뭐 해? 아, 엄마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 경리시고요. 아빠는 지금 일은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사세요. 어? 뭐라고? 봉사? 아, 아유, 보니까 집도 전세라며. 근데 무슨 봉사를? 우리는 사실 격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아가씨네는 격이 안 맞는 것 같네. 딱 봐도 너무 평범하잖아. 사실 내가 발도 넓고 해서 우리 아들 내세우기만 하면 좋은 혼자자리 준다고 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야 돼. 아, 그리고 얘 누나는 한의대 다녀.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 줄 알겠지? 아가씨는 진짜 땡 잡은 거거든. 에휴, 마음에 안 찬다 정말. 제 아버지가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는 게 저 역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아요.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저 역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가씨 잘났네. 여하튼 내 식구가 되면 일단 내 말에 토는 달지 말아야 돼. 내가 말했지?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대놓고 저희 집안을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저 역시 그 당시엔 밉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가족이라 그런지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처럼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혹독했어요. 한의대를 다니는 신우는 걸핏하면 절 무시했고 그런 신우를 공주처럼 떠받드는 시어머니 등살에 매번 고달픈 시기였죠. 야, 너 이거 안 빨아놨냐?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나 오늘 이 속옷 꼭 입고 가야 한다고 했지? 오늘 시험인데 어쩔래? 뭐? 얘 징크스라니까. 얘가 시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주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러지 네가? 제가 한다고 하는데 진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사실 속옷은 본인이 빠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너 내 동생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이런 것도 못해? 그리고 내가 그냥 신우니? 자그마치 한의사가 될 신우잖아. 근데 내 손으로 내 속옷을 빨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널 왜 허락했는데? 집안일 하라고 결혼시킨 거야. 형님, 말 다 하셨어요? 한의사가 되려면 먼저 교양을 쌓으셔야죠. 속옷 빨래를 하라니 억지 좀 그만 부려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올케한테 속옷 빨래 시킨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좀 행동하셔야죠. 너 우리 딸 컨디션 망치지 마. 얘 오늘 시험 잘못되면 다 네 탓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켜 버릴라니까. 어머님, 막말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따님이 기해도 그렇지 그렇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딸을 위하고 싶으세요? 남편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 처음엔 외로운 서울살이였기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산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지만 계속되는 신우의 스트레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닥달에 몸소리치게 질리는 하루하루였답니다. 늦지막에 한의대를 가서 이제 막 한의사 면허 시험만 앞둔 신우였기에 콧대는 하늘을 찔렀고 그런 신우를 공주처럼 보살피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로 인해 저보고는 신우의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게 종살이나 마찬가지야. 완전 현대판 노예라고.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이게 뭐야? 조금만 참아. 그래도 분가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애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너도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떡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시킬 걸 시켜야지. 아 몰라. 진짜 너무 화난다.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내가 누나한테 한마디 해줄까? 아 진짜 안 되겠네. 우리 이쁜 자기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지. 됐어. 또 한 소리 했다간 내일 내가 더 죽어날 거야. 자기가 이렇게 편들어주니까 풀렸어.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그럼에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할 때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웃는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고대하던 합격 발표날 신우이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드디어 한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때도 콧대가 하늘을 찔렀지만
한의사가 된 신우이는 더욱더 콧대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의사가 되었으니 시어머니는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며 신이 났죠. 잘 보셔. 네가 어디 우러나 볼 수 있는 신우이니? 너 같은 앤 우리 집안에 엮인 걸 감지덕지 해야 돼. 남 부녀회장이지 네 신우이는 한의사지. 다들 한 자리씩 턱하니 깨고 있지 않니? 너같이 평범한 애는 늘 고마워하며 살으라는 나의 말이다 이거야. 아, 엄마는 제발 그만 좀 해. 어디 가서 자꾸 부녀회장을 내세워요 무슨. 진짜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아니 부녀회장이 뭐가 어때서 창피해? 엄마 동네만 나가면 아줌마들이 아주 엄마랑 말 섞으려고 난리가 났어. 알아? 그리고 이제 우리 딸마저 한의사가 됐는데 오죽하겠니? 두고 봐라. 내가 아주 떵떵거리는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서 더 콧대 들고 다닐 거야. 남편 없다고 무시한 여편 애들 길을 밟아줘야지. 하긴 쟤만 봐도 쟤네 엄마 보면 남편이 있어도 뭐 남편 노릇을 한 건 아니지.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사실 가정적이진 않았지만 손가락 받을 이유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 엄마. 왜 장인어른 얘기를 꺼내고 그래?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좀 피해의식인 거야.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 생각하며 참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하고 좀 그랬는지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민망함은 저희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어마어마한 재력가의 집에 시누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고 시누이의 시댁은 시누이에게 잘해주며 물심양면 저희 시댁도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봉 중에 가장 큰 봉을 잡은 시누이였고 시누이는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진 듯 하였어요. 그래도 예은이가 제 와이프면 어머님도 제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죠. 따님 잘 키워주셔서 이 정도는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갖고 싶은 거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실까 마음이 안 좋거든요. 어머, 내가 사위복은 있네. 며느리복은 진짜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이가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엄마, 나 시집 잘 가지? 시어머니가 나보고 예물 맞추러 가자는데 글쎄 무려 백화점 VIP시래. 대단하지 않아? 에이, 부끄럽게 왜 그래. 나한테 시집 온 이상 이것보다 더 큰 걸 누리고 살 텐데 이런 걸로 벌써 놀라지 마. 나 정말 시집 잘 가나 봐. 당신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너무 고맙고 행복하자. 그야말로 옆에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부잣집이었어요. 심성은 못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하던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행복해 보이는 신우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은 좋았답니다.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해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얘, 봤니? 우리 아들도 잘난 여자 만나서 저런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꼴랑 평범한 건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남들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어쩌다 노란 애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엄마, 내가 한의사가 되니까 저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거지. 그리고 넌 네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잘 온 거고. 형님 잘 되신 거 저도 정말 축하드리고 좋은 집에 시집 가게 돼서 저 역시 기쁜데 거기다 저를 폄하하시는 발언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서로 행복하면 되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안에 집착하시니 저 역시 할 말도 없고 어머님 보기 좀 그렇네요. 막말로 어머님 집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할 말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보기 그러면 어쩔 건데? 내 말이 틀려? 나 부녀 회장이야. 네 엄마 감투 못 썼어? 네 아빠는? 어디서 부녀 회장한테 대들어? 사실 웃음도 많이 났었어요. 정말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아 절대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녀 회장 하나로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시어머니가 사실 진짜 어이가 없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 잘난 부녀회장 타이틀을 시누이의 시댁 앞에선 내세우지 못하였죠. 그래도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 한의원 하나 차려주려고요. 그래도 본인 간판은 걸어야죠. 어머, 아유, 정말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똑 부러지고 근성 하나는 훌륭하거든요.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예쁜 따님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실 집안이야 고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돈어른이 인품이 좋으셔서 제가 딸 보내는 입장에서 안심이 됩니다. 그저 우리 딸 많이 아껴주세요. 본인 딸을 그렇게 보내면서는 집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 건지 사돈어른들에겐 정말 깍듯이 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사실 정이 더 떨어지는 마음이었답니다. 상대성이라고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게 구는 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참았고 시간은 흘러 시누이는 시집을 갔고 뒤이어 바로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답니다. 사돈댁이 굉장하게 큰 출판사를 하는지라 유명하신 분들도 시누이의 개원식에 많이들 와주었고 저 역시 가족이어서 남편과 함께 시누이 한의원 개원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는 의대 원장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작스레 급발진을 하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인공인데 정작 본인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 같아 보였고 저 역시 어이가 없어 시누이만 한참 쳐다보게 되는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네가 뭔 말을 안다고? 식모 주제에 본인이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아네? 야, 너 저리 찌그러져 있어. 아니, 김 선생, 말이 좀 심하네. 자네 감히 이분이 누군지 알고 대들어? 식모라니, 당장 사과하게. 내 오래된 벗딸이야. 아버진 잘 지내지? 내가 연락한다는 게 그동안 통 바빠서 우리 중에 제일 소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존경받을 사람이야. 시누이가 절 다그쳤고 다그치자 그 모습을 본 저와 얘기를 나누던 의대 원장님들 중 한 분이 갑자기 나서서 시누이에게 따져 주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의대 원장님들도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셨고 그 호통에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반응이 아주 웃겼어요. 아니, 원장님, 누군데 그러세요? 그리고 얜 그냥 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제 남동생 와이프예요. 뭘 잘못 알고. 자네, 이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나? 그 유명한 백민수 선생이야. 환자들을 위해 평생 희생한 내 절친이라고. 네?
백민수 선생님이요? 아니, 그 교수님 딸이라고요? 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그냥 동네 한량 아니었나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올케 아버지가 의사일 리가 없잖아. 빨리 말 못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실이니? 지금 우리 집을 속인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왜 굳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백민수 선생님이라면 우리 남편 출판사에서 공들이고 계신 분인데? 너 그거 알면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니? 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뭐 저희 아빠가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희 아빠는 의사셨고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과 이속을 챙기려는 병원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다 의사 자리에 회의감을 느껴 큰 병원을 그만두셨고요. 그때 출강 나가던 교수직마저 내려놓으셨어요. 이속만 챙기려는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본인 손으로 가르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부터 저희 집은 내리막길이었고 저희 아빠는 돈 안 되는 빈민촌 이런 데만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지금까지 의사로서 봐주신 거거든요. 저 역시 아빠를 원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희는 가세가 기울어졌던 거고 뭐 이걸 주저리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이고, 민수가 진짜 대단하지. 우리가 못할 일을 혼자서 해내다니. 솔직히 우리 동기고 친구지만 대단한 친구요. 아니, 백민수 선생이라고요? 아니, 처남댁 아버님이 백민수 선생이라니?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준비하려고 백민수 선생님과 접촉하고 싶은데 통 연락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처남댁 아버님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말을 안 하니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마 그 선생님이 얘네 아버지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한량인 줄 알았지. 한량이라니. 사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진짜 대박이네요. 어차피 뭐가 달라질 게 있긴 하나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지. 알고 보니 신우 남편 출판사에서 저희 아빠를 취재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접촉을 했었지만 저희 아빠는 번번이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출판사의 제의에 저희 아버지는 그럼 책을 한번 내볼까 하고 지금은 고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빈민촌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 번 아빠가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들을 모아 백민수 선생의 인생 일기를 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할 말을 못했고 이 일은 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가뜩이나 평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돈 어른이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개원식에서 신우이의 행동이 소문 안 날 리가 없었죠. 사돈은 며느리라고 아껴줬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일을 알고 신우이에게 엄청 큰 막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내가 살다 우리가 얼마나 백민수 선생 책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백민수 선생이 다른 출판사랑 계약하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거기 의사 양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네 올케한테 그렇게 막대했다며?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집이 볼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다만 원래도 없이 자란 애들이 남을 평가지라고 본인 잣대로 세운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이구나. 나 네 한의원 월세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미쳤지. 더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애 한의원을 차려주다니.
너 우리 집을 우습게 봤나 본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어머님, 죄송해요. 전 올케가 백민수 선생님 자제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지. 어떻게 올케가 그분의 딸일 거라 생각했나요? 전혀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는 네 올케한테 해야지. 백민수 선생님이 지금 우리 출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케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니? 너 이 일 틀어지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한의사 며느리라 그나마 집도 안 보고 허락했는데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거는 티가 난다니까. 한의사면 뭐 할 거야? 머리에 든 게 텅텅인데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맘 같아선 우리 아들이 너 싫다고 하면 당장 이혼시키고도 남았어. 알아들어? 어디서? 저딴 교양 없는 게 내 며느리로 들어와?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시댁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와서 실컷 무시하다 저희 아빠가 이런 인물이라고 하자 태도가 급변한 게 아니 꼽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이 상황을 모두 다 들으시고 처음으로 저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빠 역시 신우이 남편 출판사랑 계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아닌 것 같은 거였죠. 하지만 전 처음이었어요. 늘 남의 편만 들고 남을 생각해서 사는 아버지가 제 손을 들어주며 저에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처음이라 당황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셨구나라는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너한테 해줘야지. 사실 너랑 너네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남을 돕는다는 핑계로 가정은 소홀히 하고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도 참 의심스럽구나. 그래서 더 밖으로 나돌았는지 몰라. 너희에게 못한 것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았거든. 정말 면목 없다. 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삶을 사셨다니 제가 오히려 아버지를 너무 하찮게 생각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이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제 아버지란 걸 알았으니 정말 존경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고 막말했던 거 다 죄송해요. 저도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만 보면 이유 없이 투정을 부렸어요. 고맙다. 너희를 돌보는 게 가장의 역할이었는데 내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정말 미안하고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빠도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달라질게. 너와 네 엄마를 위해 사는 삶도 생각할 거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덕분에 전 수십 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본인만의 신념으로 남을 도왔던 아버지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존경심도 자라나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런 신념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현실에 무릎 꿇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드니 그동안 미워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저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우 남편의 출판사 자서전 제의를 거절하자 신우 시댁에선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신우이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 예은이가
거기서 아주 어깨도 못 펴고 있다잖아. 네가 아버지 좀 설득해줘라. 우리도 사돈어른이 그런 양반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안 그랬을 거야. 솔직히 네가 말 안 한 게 잘못이지. 왜 우리 탓을 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행동했겠어?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 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게 알려지면 뭐가 다르나요?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평가해요? 더 기분 나빠서 별로 아버지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형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에 와서 천성 드러난 걸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그 집도 알 건 알아야죠. 평생 천성 숨기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근데 참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대박이긴 하네요. 뭐야? 너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할 거야?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줘? 네 시누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겠어? 네, 가족인데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가족이긴 했나요? 본인이 뿌린 씨 본인이 거두라고 하세요. 전 신경 안 쓸랍니다. 그러게, 엄마랑 누나가 진작 잘했어야지. 솔직히 누나가 다 저지른 거 왜 지금에 와서 그래요? 누나는 한번 당해봐야 돼. 너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어쩜 지 누나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 아버진 출판사 일을 거절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그 집에서 대역죄인이 되었다고 해요. 돈이 많은 집이라 저희 아버지의 책을 못 내고 못 팔아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누이의 천성을 알고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그 집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시누 남편도 이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별것까지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누이는 부자 시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눈물로 호소하였고 자꾸 울면서 호소를 하니 저 역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참 모진 행동도 웬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올케가 가서 나랑 잘 풀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미안했어. 나 그래도 시집가서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도 나 볼 때마다 흘긴 눈으로 보시고 남편도 나랑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해. 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올케를 괴롭혔던 걸 생각하니 끔찍하신가 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웃기네요. 이게 진심인 줄도 모르겠고요. 지금 뒷배경 하나 잃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 하는 것 같아 별로예요. 아니야. 나 진짜 많이 반성했고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동안의 일 다 사과하고 앞으로 변하도록 할게. 올케가 지켜보면 되잖아. 앞으로 안 그럴 거야. 나 진짜 변할 거니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시누이를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사실 이러면 제가 시누이랑 뭐가 다르나 싶었거든요. 시집살이가 고된 걸 알기에 시누이도 그 집에서 시집살이 당할 생각을 하니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전 시누 남편을 만나 시누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잘 지낼 수 있게 중간에서 말을 잘해주었고 이제 그 집에서 알아서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지 않게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과 작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여 따로 나와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같이 살지 않으니 가끔 보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뭐라고 일절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은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된 것 같았죠.
당신이 그래도 참 고맙다. 우리 누나랑 엄마를 그래도 용서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더 잘할 거고, 당신 부모님한테도 잘할게.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당신을 훌륭하게 키워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보고 배운 건 무시 못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뭘. 형님이 잘 지낸다면 나야 좋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말이야.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하였답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 남편에게 모든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신우이는 이미 박힌 미운 털을 빼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어요. 알게 모르게 시댁에서 신우이에게 눈치를 많이 주었고 이미 천성이 드러나 버려서 그런지 신우이 남편도 밖으로만 돌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신우이는 2년 정도 더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고요. 특별하게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어요. 아이도 없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혼을 겪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해탈하고 반성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신우이 인생에서 이혼이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였지만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내벌, 내가 받은 거지 뭐. 올케가 미안해할 거 없어. 나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한테 그럴 때마다 올케 생각 많이 나더라. 나랑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 진정으로 많이 깨닫고 느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진짜 철이 없었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안 들던 철도 드네. 너무 부담 느끼지 마. 감사해요. 이제야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울컥하네요. 저도 형님 말에 늘 말대꾸해서 죄송해요. 저도 잘할게요. 내가 더 미안하지. 나 진짜 반성했다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 역시도 후회 막심이야. 정말 겸손하고 공손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꼈어. 저희 몇 년이 지나 진정한 화해를 했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이혼을 하고 철이 들어 지금은 체인 한의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고 형제가 없는 저에게 가끔은 언니같이 든든함을 줄 때도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많이 반성을 했는지 요새는 엄청 챙겨주시고 잘해주시려고 한답니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모든 게 지나고 나니 지금은 결혼을 잘했다 싶을 정도로 시댁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만인 거죠. 여유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 삶도 참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준 우리 아빠.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글재주가 없었지만 쓰고 보니 저희 아빠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은 엄마 소소하게 노년을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저 역시 남편과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위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한마디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 나랑 결혼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만두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회사에서 나오겠다는 건데,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나는 최대한 당신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그런 표정을 보여야 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구한 일자리는 평생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며. 회사 사람들도 다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잖아. 내가 버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몰라?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대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가 넘어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요즘 시기에 취직도 쉽지 않은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상사랑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해. 당신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한숨만 나오게 되었네요.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왔었는데 집에서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데 남편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화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나 속인 거냐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 해당되는 거 알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당신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내 속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놀았을 것 같아? 나도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게임 좀 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군데 면접 자리 알아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조급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봐. 나도 적은 나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니까 숨 막히게 계속 뒤에서 긁어대면 금방 지친다고. 그럼 면접 자리 잡혀 있는 거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봐. 당신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어디 면접 보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보여주었는데 세 군데의 면접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본 저는 안심이 되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있길래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니냐고 다시 되묻자 남편은 세 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네요. 그날 잘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주말에 잠깐 다녀와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 손 잡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내 마음 전혀 풀리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선 알지 못하셔. 내가 퇴사했다는 말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 퇴사한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퇴사했다는 거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댁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반겨주시길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네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자리를 끝낸 뒤 함께 모여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둘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도 연애했을 때랑 똑같아? 보통 결혼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동서랑 서방님은 한창 깨가 쏟아질 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잘하고 있고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생각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웬만하면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세아가는 왜 말이 없니? 아, 네.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선 힘들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 생각할 게 뭐 있니?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대출이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마흔이다. 동서가 여자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머님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서방님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좋고 가족이니까 승희 아빠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승희 아빠가 서방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서방님이 좋다면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저번에 듣기론 30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일하면 400 초반으로 맞춰드릴게요.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서가 임신도 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면 저희야 정말 좋죠. 솔직히 빚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은데? 형수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동안 사람 써보셔서 알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남편과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좋은 기회니까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일부터 당장 형님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싫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지금 상황에 돈이 궁하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려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남 눈치 보는 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래도 가족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다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듣겠다.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째인데 변화되는 건 하나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겠다는 걸 거절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자기가 퇴사한 걸 듣게 될까봐 눈치를 보며 저를 진정시켰고 며칠 이내로 답을 주겠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대화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표정 관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는 냉전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며칠 이내로 결정을 해서 답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다시 제가 물어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당신 일하기로 결정 아직 못한 거야? 아, 그거? 얘기 벌써 끝났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거든. 그래야 오래 일을 하지.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일자리 구해보도록 할게. 실망하지 않았지? 며칠간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과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곧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활동적으로 바뀐 모습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동안 저 혼자 말 못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형님이 추천해 주신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울렁거림에 당황해 외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상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테스트기의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뻐 날뛴 남편은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 줬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뒤따라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찾아와 버렸으니 남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며 많은 축복을 주셨고 시모는 임신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아들 손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처음엔 손녀가 참 이뻤는데 셰미가 손녀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들 손자 한 번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된다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제가 질문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닫으셨어요. 눈빛에선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모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죠.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아이와 저를 위해 당분간 휴직계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뭐라고? 아니,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퇴사를 하는 건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고. 웬만하면 그냥 다니지. 꼭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 사장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와버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쪽을 주냐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장 눈만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래도 6개월 정도 일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모아놓은 돈으로 잠깐만 생활하도록 하자. 당신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또 일을 저질러?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몇 달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불행만 안겨줄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사장이란 놈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막대한 게 잘못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면서 술이나 한잔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6개월 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필 다음 날이 시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시모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고 남편은 술에 쩔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일자리 구하는 동안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일당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며 큰 소리 친 뒤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남편은 술이 덜 깨선 온갖 짜증을 내며 자기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며 한층 들떠 계셔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부인과에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웅크려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전에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양손을 모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동안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모으고 계셨던 양손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충격받으신 얼굴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고 원장님은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진료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시모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런 시모와 남편과의 문제점들이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난리친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일자리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남편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카페가 앞에 보이길래 단 게 먹고 싶어
과일 주스 하나 먹으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과일 주스 한 잔을 건네받은 뒤에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흠칫 놀라며 어색한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와 카드를 낚아채셨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제배만 불린다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삭인 제 뺨을 명세서로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딸이라서 딸기 주스를 시켜 먹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빼서 뚜껑을 열은 뒤 머리 위로 부어 버리셨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 카드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각자 일하면서 모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나눠서 생활비를 넣어둔 카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활비가 지금은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만 꽉 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퇴사해서 그동안 벌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번에 형님이 그이한테 같이 일하길 원했었죠? 그때도 퇴사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말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싶어도 그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중이고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날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저만 버려두시고 집에 돌아가셨죠? 그때 원장님께서 곧바로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네요. 사장님,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증인인 거 아시죠? 만삭인 임산부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죠? 카운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사장님께선 진정하라며 저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고 그걸 받자마자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PC방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따라온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는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PC방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동안 게임상에서 만난 여자와 현실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에 소송을 걸었고 게임상에서 만났다던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녀가 아닌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백수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며 뒤도 안 보고 큰소리친 뒤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의 집안에는 역풍이 불었고 남편은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 찾아와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는 최근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가길 원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제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두 번의 불행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듯 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게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 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야?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되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자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야.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안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개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의를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